오늘도 봄 가마 타고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가보실까요? 가마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눌러주시면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왕대비 마마 육순잔치 날 대궐 안 대비 앞에 앉은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한때 한양 제1의 기생, 지금은 양반 며느리,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섰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그대를 부르오니 체면을 버린 여인의 춤이 왕실을 울렸다. 과연 그녀는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잘한다, 홍련아. 오늘 밤 내 춤은 달빛도 부끄러워 숨을 지경이로구나. 한양 명월관. 기생들 중에서도 홍련만큼 이름난 이가 드물었다네. 15 꽃다운 나이에 기방에 들어온 지 벌써 7년. 22의 홍련은 이제 한양에서 그녀를 모르는 양반이 없을 지경이었지요. 기생 홍련의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 시름이 녹아내린다더라. 저 여인의 춤사위는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하다오. 밤마다 들려오는 찬사였으나 홍련의 마음속은 공허하기만 하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값비싼 비녀를 꽂아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웃어야 할 때 웃고 술을 따라야 할 때 따르고 노래해야 할 때 노래하는 인형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홍련아, 왜 그리 시무룩하냐? 오늘 밤 귀한 손님들이 오신단다. 기방 주인 월선이의 목소리에 홍련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더라. 서둘러 연지곤지를 찍고 미소를 지어보았으나 그 미소는 어딘가 처연하였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말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네.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젊은 선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홍련의 눈에 들어왔으니 다른 이들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선비였다. 저분이 누구시냐? 홍련이 옆 비생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혁 도령이라 하더라. 명문가의 독자라던데 이번 문과에 장원급제하셨다지 뭐냐. 홍련은 가야금을 집어들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하였다.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애잔하면서도 아름다웠다네. 봄날의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듯 가을 낙엽이 물 위를 떠가듯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지요. 연주가 끝나자 사방이 고요하였다. 그때 이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네. 참으로 아름다운 연주였소. 단순히 손가락의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는 음악이었소이다. 홍련은 깜짝 놀랐다. 보통 양반들은 잘한다, 훌륭하다 같은 천편일률적인 칭찬을 하는데 이 선비는 달랐던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음악을 들었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읽어낸 듯하였다. 과찬이십니다, 도련님. 홍련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가슴 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네. 처음으로 자신을 기생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이를 만난 것만 같았던 게지요.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도 이준혁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니 되는 줄 알면서도 천한 기생이 감히 양반 도련님을 마음에 품다니. 홍련은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으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 말입니다.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흘렀건만 이준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홍련은 애써 그를 잊으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지요. 밤마다 가야금을 타며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고 혹여 그가 다시 올까 싶어 문 밖을 힐끔힐끔 쳐다보곤 하였지요. 홍련아, 무엇을 그리 기다리느냐? 다른 기생들이 놀려대었으나 홍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석 달째 되던 봄날이었다. 명월관 마당에 복사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네. 홍련 낭자가 계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이준혁이 대문 앞에 서 있지 않은가. 그새 몇 달 만인데 더 의젓해진 모습이었다. 도련님, 어인일로. 그간 공무가 바빠 찾아뵙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홍련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반 도련님이 천한 기생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소녀 따위가 무슨. 낭자의 가야금 소리가 잊히질 않았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겠소. 그날부터 이준혁은 자주 명월관을 찾았다. 다른 손님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홍련의 연주를 들었지요. 때로는 시를 읊어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더랍니다. 홍련 낭자, 이 시를 어찌 생각하시오? 소녀가 감히 글을 아옵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낭자의 생각을 듣고 싶소이다. 이준혁은 홍련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생각을 존중하였으며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네. 홍련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어느 여름밤이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두 사람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낭자. 예, 도련님. 내 마음을 고백하고자 하오. 홍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였다.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교차하였지요. 나는 낭자를 사랑하오. 천둥이 치는 것만 같았다. 귀를 의심하였으나 이준혁의 눈빛은 진지하기 그지없었다네. 도련님, 안 되옵니다. 소녀는 천한 기생의 몸. 신분이 무슨 대수요? 내가 보는 것은 낭자의 마음이고 사람됨이요. 기생이든 양반이든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요.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이가 있다니. 하오나 도련님 댁에서 허락하실 리 만무하옵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하겠소. 낭자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사랑이었으나 그 진심만큼은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지요. 한 달 후 이준혁이 명월관을 찾았을 때는 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홍련은 그 무거워 보이는 짐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월선이 어른을 뵙고자 하오. 기방 주인 월선이가 나오자 이준혁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쏟아진 것은 은자 수백 냥. 달빛에 반짝이는 은덩이들이 방바닥을 가득 메웠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이것이 무슨 홍련의 몸값이오. 이것으로 조카오? 월선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생 하나의 몸값치고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다. 보통 기생의 몸값이 은 50냥에서 100냥인데 이준혁이 내놓은 것은 그 5배가 넘었으니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도련님, 이는 과하옵니다. 과하지 않소. 홍련 낭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넉넉히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 홍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7년간 묶여있던 굴레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족쇄, 천민이라는 낙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낭자. 이준혁이 홍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양반 도련님이 기생 앞에 무릎을 꿇다니 천지가 뒤집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여인에게 누군가 무릎 꿇고 청혼을 하는구나. 도련님, 소녀는
소녀는 더러운 몸이옵니다. 수많은 양반들의 술자리에 시중들었고 과거는 낭자의 선택이 아니었소.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소. 그것으로 낭자를 판단할 수는 없소이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오. 낭자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소. 홍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준혁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두려움의 눈물이었는지 감사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으리라. 예, 도련님. 소녀의 천한 목숨 도련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날 밤 홍녀는 명월관을 떠났다. 7년간 살았던 곳, 웃음과 눈물을 함께했던 곳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마음 한편은 무겁기도 하였다. 과연 양반가에서 자신을 받아들일까? 이준혁의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으나 옆에 있는 이준혁을 보니 용기가 났다. 걱정 마시오, 낭자. 내가 있지 않소. 그 한마디가 홍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이튿날 이준혁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이진사는 환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다. 아들아, 무슨 좋은 일이냐? 내가 먼저 나를 찾아오다니.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혼인하고자 하는 이가 있사옵니다. 어머니 박부인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오, 그래. 드디어 내 나이 24인데 혼인 생각을 하다니. 어느 대 교수더냐? 청송심 씨, 아니면 안동권 씨. 그게 홍련이라는 여인이옵니다. 홍련, 어느 집안이냐? 이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명월관에 기생이었던 여인이옵니다. 순간 사랑채가 얼어붙었다. 이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박부인은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소자, 홍련을 사랑하옵니다. 그녀와 혼인하고자. 이놈. 이진사의 호통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집어던졌으나 이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3대 독자로 이어온 우리 집안이 우리 이씨 문중이 기생 따위와 혼인을 한다고 미쳤느냐? 아버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홍련은 입 다물거라. 내가 감히 아비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박부인도 덜덜 떨며 아들에게 다가왔다. 준혁아, 정신 차려라. 기생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명월관이라면 온 한양 양반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어머님, 그것은 홍련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어린 나이에 빚 때문에 팔려간 것이. 닥치라, 이 폐륜아 같으니. 이진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장 그 여자와 연을 끊어라.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든지. 소자, 집을 나가겠나이다. 뭐라고? 홍련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소자 과거 급제도, 벼슬도 모두 버리고 저 먼 곳으로 떠나겠나이다. 박부인이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듯 비틀거렸다. 하인이 급히 부축하였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나가면 우리 집안대는 누가 있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홍련을 며느리로 받아주시옵소서. 절대 안 된다.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부자간의 대치는 사흘 밤낮을 이어갔다. 이준혁은 밥도 먹지 않고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진사 역시 완강하였다. 박부인은 끼니를 걸으며 통곡하였다. 나흘째 되던 아침 박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궁리한 끝에
절친한 벗 송부인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영감, 제가 송부인 댁에 다녀오겠소. 무엇하러? 아무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소. 혹시 좋은 방도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며칠간의 대치로 지쳐 있었던 게로다. 박 부인이 송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눈밑이 거무스름하였다. 아이고, 어찌 된 일이오. 얼굴이 왜 그리 상하셨소? 송부인이 깜짝 놀라며 친구를 맞았다. 말도 마시오. 우리 준혁이가 기생과 혼인하겠다며 난리요. 박 부인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기생이라니, 그게 무슨 명월관의 홍련이라는 기생이라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송부인의 얼굴도 굳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친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인, 제가 아는 역술가가 한 분 계시오. 그분이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떠하오? 박 부인이 눈물 어린 얼굴을 들었다. 역술가요? 그렇소. 사주팔자를 보아 궁합이라도 살펴보시지요. 만약 궁합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겠소. 준혁 도령도 하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겠소. 박 부인의 눈이 반짝였다. 맞소. 그게 좋겠소이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우리 준혁이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오. 그리고 혹시 알겠소. 궁합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해지실 것이오. 박 부인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로 남편을 설득하였다. 영감, 송부인께서 좋은 방도를 일러주셨소. 무슨 방도요? 역술가를 찾아가 궁합을 보자는 것이요. 만약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때는 준혁이도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포기하지 않겠소. 이진사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좋소.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여인과는 절대 혼인시키지 않을 것이요. 당연하지요. 이튿날 부부는 두 사람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품에 품고 북촌 깊숙한 곳으로 향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니 소나무가 울창하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궤석에는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곳이로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눈빛만은 형형하여 마치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하였다. 어르신, 저희 아들의 사주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주 2장을 내밀었다. 역술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이거 참 기이한 인연이로군.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진사가 조급하게 물었다. 진사어른, 댁의 아드님이 몇이나 되시오? 아들은 하나뿐이옵니다. 3대 독자지요. 역술가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가락으로 사주를 짚어가며 계산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도련님의 사주를 보니 앞으로 2번의 큰 화호가 있겠소이다. 두 번의 화란이요. 박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첫 번째 위기는 27에 찾아오는데 관관과 연관이 있소. 옥사유씨의 기운이 보이는구려. 옥사라니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갇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요. 2번째 위기는 30에 오는데 이는 명예와 관련이 있소. 큰 병이 들거나 혹은 역술가가 말을 흐렸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혹은 어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로군. 아이고. 박 부인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진사도 얼굴이 굳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그럼 우리 아들이 죽는단 말이오?
3대 독자가 대를 잇지 못한단 말이오? 기다리시오. 역술가가 홍련의 사주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 여인의 사주가 기이하오. 예술혼이 유난히 강하고 수기와 목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소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련님의 첫 번째 위기는 관의 재앙인데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오. 이 여인은 인맥이 넓고 지혜가 있어 도련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병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여인의 예술적 재능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오. 희한하게도 이 여인의 춤과 노래가 도련님의 목숨을 살릴 것으로 보이는구려. 정말이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소.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오. 이 여인이 아니면 도련님은 두 번의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역술가는 사주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신분을 따질 때가 아니오. 도련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요. 보름 후 홍련이 가마를 타고 이씨 댁 대문을 들어섰다. 혼례복을 입었으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하였다. 대문 앞에는 이진사 부부가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며느리가 왔구나. 박 부인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예, 어머님. 불효녀 홍련 인사 올리옵니다. 홍련이 공손하게 큰 절을 올렸으나 박 부인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내 방은 저쪽 작은 방이다. 안채 큰 방은 나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오면 쓸 것이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통 새 며느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을 내주는 것이 예법인데 곡간 옆 작은 방이라니. 하지만 홍련은 내색하지 않았다. 예,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치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이진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기생 출신 주제의 양반댁 며느리 행세를 하려거든 남들보다 새 곱절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버님. 그날부터 홍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다. 찬물에 손을 씻고 쌀을 7번 씻어 밥을 지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다. 며느리, 밥은 다 지었느냐? 예, 어머님. 곧 상을 드리겠나이다. 떨리는 손으로 상을 날랐다. 박 부인이 숟가락을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것 봐라. 밥이 설었구나. 쌀을 얼마나 대충 씻었으면 이 모양이냐?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다시 짓겠나이다. 다시 짓기는 아까운 쌀을 또 낭비하란 말이냐? 내가 먹어라. 홍련은 설익은 밥을 받아 들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나 꾹꾹 씹어 삼켰다. 저녁이 되어 다시 밥상을 차렸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했으나 국이 짜구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게냐? 죄송하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기생 주제의 음식 솜씨도 없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로구나. 밤낮 없이 일을 하였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를 닦고 사랑채를 청소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시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며느리, 이 걸레질이 뭐냐?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빨래를 이렇게 허옇게 빨았어. 다시 빨아라. 마당에 풀이 자랐으니 뽑아라. 당장. 날이 갈수록 구박은 심해졌고 홍련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밤이면 남편 이준혁이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안해하였다.
홍련,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런 고생길로. 괜찮사옵니다. 나리.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소. 안 되옵니다. 그러시면 어머님께서 더 섭섭해 하실 것이옵니다. 제가 잘하면 되지 않겠나이까. 홍련은 억지로 웃어 보였으나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니.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홍련은 쉬지 않고 일하였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으나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친척들이 모이는 잔치가 있었다. 박 부인의 육촌 오빠 되는 이가 환갑을 맞아 온 집안이 모였던 것이다. 홍련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손님 시중을 들었다. 아니, 저 며느리가 누구인가? 한 친척 어른이 홍련을 가리키며 물었다. 박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이옵니다. 허나 얼굴이 곱기는 하구먼. 어느 고을 양반댁이더냐? 이진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양반댁이 아니라 천민 출신이옵니다.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민이라니 설마 기생은 아니겠지. 쉿, 조용히 하게. 바로 그 명월관 출신이라던데. 아니, 이씨 문중의 3대 독자가 기생과 혼인을. 이건 문중의 수치가 아닌가. 홍련은 부엌 문틈으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꾹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이다. 며느리, 거기서 뭐 하느냐? 어서 음식을 나르지 않고. 박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련은 급히 눈물을 닦고 음식을 날랐다. 하지만 친척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하였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박 부인이 홍련을 불렀다. 오늘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느냐?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죄송하기는.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리는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기생 며느리를 둔 집안이라고 말이다. 홍련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박 부인의 독설은 계속되었다. 차라리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준혁이가 좋은 교수와 혼인하여 떳떳하게 살았을 텐데. 그날 밤 홍련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였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 나리를 사랑하는 것이 죄였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준혁이 들어왔다. 홍련. 나리,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운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이준혁이 홍련을 끌어안았다. 그제야 홍련은 목 놓아 울었다. 나리, 소녀가 나리께 짐이 되는 것 같사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실 것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이준혁이 27이 되던 해봄이었다. 벼슬길에 오른 지 3년째 그는 호조 정랑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이준혁은 상관인 호조 참판 민석주의 부정을 발견하였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장부를 보니 5년간 빼돌린 액수가 무려 은 5,000냥. 백성 수천 명이 굶어 죽을 만한 거액이었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준혁은 증거를 모아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민석주는 영의정의 사위였고 조정의 실세였으니까. 사흘 후 새벽녘이었다. 의금부 관리들이 이씨 댁을 에워쌌다. 이준혁은 어디 있느냐?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영모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진사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이준혁이 역적 무리와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였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증거도 있으니 변명 말고 순순히 나오너라.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쳐 이준혁을 끌어냈다. 홍련이 급히 달려왔으나 관리들이 막아섰다. 나리, 홍련, 걱정 마시오. 나는 결백하오. 이준혁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박 부인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 이진사도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영모라니. 홍련은 급히 의금부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전박대만 당하였다. 죄인의 가족은 면회가 불가하다. 돌아가거라. 제발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물러나지 못할까? 사흘 밤낮을 의금부 앞에서 버텼으나 소용없었다. 그 사이 이준혁은 국문을 받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진사가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끝이다. 다 끝났어. 영모의 죄명이 씌워지면 삼족이 멸한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아버님 포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포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기생 출신 주제에. 이진사가 화풀이로 소리쳤다. 그 말에 홍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으나 이를 악물었다. 나리를 구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겠는가. 그날 밤 홍련은 중대한 결심을 하였다. 기생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양반 며느리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었다. 시댁에서 더욱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요. 어쩌면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목숨 앞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나리, 소녀가 반드시 구해내겠나이다. 반드시. 이튿날 새벽 홍련은 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시어머니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북촌의 한 기와집으로 향하였다. 누구시오? 문을 여는 여인의 얼굴이 홍련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춘향아, 나다. 홍련이. 언니가 어쩐 일이야? 춘향은 예전 명월관에서 함께 지내던 기생이었다. 지금은 한 고위 관리의 첩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다. 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춘향은 홍련을 안으로 들였다. 한때는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였으나 홍련이 양반 며느리가 된 후로는 연락이 끊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찾아왔어? 내 남편이 영모로 몰려 의금부에 갇혔다. 누명이야. 누가 모함을 한 것이 분명한데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구나. 춘향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 그건 위험한 일이야. 자칫하면 언니도 알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홍련의 눈빛이 처절하였다. 춘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리께서 조정의 일을 가끔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호조 참판 민석주가 누군가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민석주, 그자가 내 남편의 상관이다. 그럼 틀림없어. 민석주는 영의정의 사위라 권세가 대단해. 자기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려는 게 아닐까. 실마리가 보였다. 홍련은 춘향을 꼭 껴안았다. 고맙다, 춘향아.
그날부터 홍련은 예전 기생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누구는 관리의 첩이 되었고, 누구는 상인의 후처가 되었으며, 누구는 여전히 기생으로 살고 있었다. 모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보를 구하였다. 언니, 양반 며느리가 되었다더니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오네. 싸늘한 말을 듣기도 하였다. 하지만 홍련은 참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부탁이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였다. 양반 며느리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내던진 지 오래였다. 닷새가 지나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민석주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이준혁을 영모로 몰았고 매물로 관리들을 매수하였으며 거짓 증인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홍련은 모은 증거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임금께 전할 것인가? 여인의 몸으로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신문고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하던 홍련에게 한 기생이 귀띔을 하였다. 상궁 마마 중에 내가 아는 분이 계셔. 그분께 부탁하면 혹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홍련은 그 상궁을 찾아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라 한들 내가 왜 목숨을 걸고 도와야 하느냐? 제발이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렸사옵니다. 홍련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그 절박함에 상궁이 마음을 움직였다. 알았다. 하지만 이 일이 틀어지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사흘 후 홍련이 모은 증거가 임금의 손에 들어갔다. 상궁이 몰래 전달한 것이었다. 임금이 증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냐? 민석주가 감히 영모를 조작하였단 말이냐? 전하, 이는 필시 모함일 것이옵니다. 영의정이 나서서 변호하였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조사하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라. 의금부의 특별조사관이 파견되었다. 민석주의 집을 뒤졌고 관련자들을 신문하였다. 며칠 후 위조된 문서와 매수된 증인들이 모두 드러났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하였단 말이냐? 임금의 진노가 조정을 뒤흔들었다. 민석주는 즉시 체포되었고 관련된 관리들도 모두 파직되었고 그날 저녁 의금부 문이 열렸다. 초췌한 모습에 이준혁이 걸어 나오는 것이 보이자 홍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나리. 홍련. 이준혁이 아내를 부축하여 일으켰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당신이 날 구했다고 들었소. 어떻게 그 많은 증거를.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리만 무사하시면 되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진사와 박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준혁이 부모 앞에 꿇어 앉았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진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홍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 예, 아버님.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렸다지.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박 부인이 홍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어머님, 기생 출신이라고 천하다고 그렇게 구박하였는데 정작 우리 집안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었느냐. 박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홍련도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 어머님, 소녀는. 아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부끄럽구나. 그날 밤 이씨댁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홍련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역술가가 말한 두 번째 위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홍련은 과연 두 번째 위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밤 여러분께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첫 번째를 이겨냈으니 두 번째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 영모 사건 이후 이씨 댁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박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하지 않았고 이진사도 홍련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며느리야, 이리 와 앉거라. 어느 날 저녁 박 부인이 홍련을 안채로 불렀다. 홍련은 여전히 긴장한 채 방에 들어섰다. 예, 어머님. 부르셨나이까? 앉아라. 서 있지 말고. 박 부인이 옆자리를 가리켰다. 홍련이 조심스레 앉자 박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였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아니다. 나는 내 과거만 보았지. 내 마음은 보지 못하였다. 신분이 천하다고, 기생 출신이라고, 그것만으로 너를 판단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박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준혁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영모의 죄로 참수되고 우리 집안은 삼족이 멸하였을 것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고맙다, 며느라. 정말 고맙구나. 박 부인이 홍련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받는 시어머니의 포옹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홍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이진사도 변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건네며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안 된다. 괜찮사옵니다, 아버님. 아니다. 이제 곳간 옆 작은 방이 아니라 안채 큰 방으로 옮기거라. 그것이 며느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아버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구나. 홍련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만 같았다. 봄날의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박 부인이 홍련에게 비단 한 피를 내밀며 이것으로 새 옷을 지어 입거라. 그동안 누더기 같은 옷만 입혔으니 이제는 며느리답게 차려입어야지. 어머님,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하기는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는데 비단 한 필이 뭐가 아까우냐. 홍련은 비단을 품에 안았다. 천이 주는 따뜻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가슴을 데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역술가의 예언이 다시 떠올랐다. 27의 관의 재앙, 30의 병의 위기. 이제 이준혁의 나이가 29.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준혁이 30을 바라보던 겨울이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 한강도 얼어붙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날이 약을 드시옵소서. 홍련이 따뜻한 약차를 내밀었다. 이준혁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하였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기침도 잦아지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고맙소, 홍련. 날이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저 공무가 바빠서 조금 지친 것뿐이요. 하지만 홍련의 눈에는 남편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였다. 준혁아,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박 부인도 아들을 걱정하였으나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며칠 쉬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자 기침이 심해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날이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당장 의원을 모셔오겠나이다. 콩년이 급히 동네 의원을 불러왔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이상하옵니다. 맥이 매우 약하고 기운이 쇠하였는데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옵니까? 일단 보약을 지어드리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사옵니다. 의원이 약을 지어갔으나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준혁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응? 박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이진사도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방 안을 서성였다. 다른 의원을 불러야 한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하지만 찾아온 의원마다 고개를 저었다. 이는 범상한 병이 아니옵니다. 제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대궐의 어이나 산속 깊은 곳에 계신다는 명의를 찾아야 할 것이옵니다. 어이는 왕실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고 산속의 명의는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절망이 집안을 뒤덮었다. 콩년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다. 미음을 떠먹이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차가워진 손을 호호 불어 녹였다. 날이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되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어느 날 밤 콩년은 문득 역술가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위기는 서른에 찾아오는데 이 여인의 예술적 재능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오. 예술적 재능, 춤과 노래, 그것이 어찌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사흘이 지나고 또 사흘이 흘렀다. 이준혁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고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다. 준혁아, 제발 눈을 떠다오. 박 부인이 하루 종일 아들 곁에 앉아 울었으나 이준혁은 대답이 없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콩년은 부엌에 나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첫 번째 위기는 넘겼건만 두 번째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명의를 모셔와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소. 다음 달 보름에 대궐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던데. 왕대비 마마 육순을 맞아 전국에서 기생들을 모은다지 않소. 맞소. 춤과 노래가 뛰어난 기생을 뽑아 상금도 내린다던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오. 콩년의 귀가 번쩍 뜨였다. 왕실 잔치, 상금. 급히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안악을 붙잡았다. 아주머니,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옵니까? 대궐 잔치라니요. 아이고, 모르셨소. 왕대비 마마께서 환갑잔치를 여시는데 전국 8도에서 제주 좋은 기생들을 뽑아 공연을 펼친다오. 제일 뛰어난 이에게는 은 300냥을 내리신다던데. 은 300냥. 그 돈이면 산속의 명의를 모셔올 수 있다. 아니, 대궐 안에 계신 어이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콩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이미 기생이 아니다. 양반댁 며느리의 몸으로 어찌 다시 기생 노릇을. 그것은 시댁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겨우 인정받기 시작한 며느리의 자리를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간다. 손 놓고 있으면 열흘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다. 나리의 목숨과 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콩년은 안채로 들어가
박부인을 찾았다. 어머님. 응. 아가, 무슨 일이냐? 박부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늙어 있었다. 아들의 병환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녀에게 좋은 방도가 있사옵니다. 방도, 무슨 방도? 홍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다음 달 보름, 대궐에서 왕실 잔치가 열립니다. 기생들의 공연이 있고 가장 뛰어난 이에게 은 300냥을 내리신다 하옵니다. 그래서 소녀가 그 자리에 나가고자 하옵니다. 박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시 기생으로? 박부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 소리에 이진사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오? 영감, 지금 며느리가 대궐 잔치에 기생으로 나가겠다고. 뭐라고? 이진사의 얼굴도 굳어졌다. 순간 사랑채에 찬 기운이 감돌았다. 얘야, 정신이 있느냐? 내가 기생 출신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기생 노릇을 하겠다니. 아버님, 소녀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홍련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리를 살릴 당도는 이것뿐이옵니다. 은 300냥이면 산속의 명의를 모셔올 수 있고 혹여 왕대비 마마의 눈에 들면 대궐 어의를 부를 수도 있지 않겠나이까.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이진사가 손을 내저었다. 체면보다 아드님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홍련의 말에 이진사가 할 말을 잃었다. 박부인도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다른 방도가 없사옵니다, 어머님. 소녀도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옵니다. 홍련이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를 용서하옵소서.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리는 줄 알면서도 나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사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부인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홍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아버님, 만약 소녀가 나리를 살려낸다면 그때 가서 소녀를 쫓아내셔도 좋사옵니다. 이혼을 시키셔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다만 지금만은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진사와 박부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부인이 입을 열었다. 여느라. 예, 어머님. 정말로 우리 준혁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박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가거라. 어머님, 아들이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체면이고 뭐고 목숨만 살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진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구나. 미안하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홍련이 두 분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나리. 이준혁은 의식이 없었으나 홍련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소녀가 나리를 꼭 살려내겠나이다. 기다려 주옵소서. 이튿날부터 홍련은 다락방에 틀어박혀 연습을 시작하였다. 7년간 손에 쥐지 않았던 가야금을 꺼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래간만이로구나. 줄을 하나하나 튕겨보니 음이 맞지 않았다. 조율을 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손가락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땅, 땅, 땅. 가야금 소리가 다락방을 채웠다. 애잔하면서도 구슬픈 선율이었다. 한때 한양제일이라 불렸던 솜씨는 여전하였다.
하지만 가야금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춤도 춰야 하고 노래도 불러야 하였다. 홍련은 밤마다 촛불을 켜고 연습하였다. 발을 들어 올리고 손을 펼치고 몸을 돌리고 예전에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나왔던 동작들이 이제는 어색하였다. 시집살이로 굳어진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치마가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으나 멈출 수 없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다시 반복하였다.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마라. 박 부인이 다락방에 올라와 물을 건넸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손을 좀 보거라. 가야금 줄에 베어 피가 나지 않았느냐. 홍련의 손가락 끝에는 정말로 피가 맺혀 있었다. 너무 오래 연습한 탓에 살갗이 터진 것이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이고, 이 고집쟁이야. 박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약으로 싸매 주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며느리야,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다니. 어머님, 소녀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자기 체면을 버리고 남편을 구하려는 여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박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열흘이 지나자 몸이 예전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춤사위가 자연스러워지고 노래도 맑아졌으며 가야금 소리도 구슬퍼졌다.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다. 무엇을 공연할 것인가? 화려한 춤, 흥겨운 노래? 아니었다. 그런 것으로는 왕대비 마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터였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 나리를 향한 이 마음을, 이 절박함을 보여드려야 한다. 홍련은 밤새 고민한 끝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인 여인의 애절한 마음, 그것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날이 제가 만든 춤을 보여드리고 싶사옵니다. 홍련이 남편이 눈방에 들어가 조용히 춤을 추었다. 비록 이준혁은 의식이 없었으나 홍련은 그가 보고 있다고 믿었다. 슬픔과 사랑,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춤이었다. 손끝에서 눈물이 흐르는 듯하였고 발걸음마다 기도가 담겨 있었다. 춤이 끝나자 홍련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날이 소녀가 꼭 살려내겠나이다. 약속하옵니다. 보름날 밤이 되었다. 대궐은 등불로 환하게 빛났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하였다. 전국 8도에서 모인 기생들이 차례로 공연을 펼쳤다. 화려한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흥겨운 춤을 추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왕과 왕대비 마마 그리고 대신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홍련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궐 구석진 곳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실수하면? 만약 마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내시가 다가왔다. 다음은 홍련이라 하였지. 차례가 되었으니 준비하거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날이 저를 지켜봐 주옵소서. 홍련이 무대 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왕대비 마마가 입을 열었다. 저 기생은 어느 고을에서 왔느냐? 한양명월관에 있었다가 출가한 여인이라 하옵니다. 출가하였는데 왜 다시 이 자리에? 남편이 중병에 걸려 명의를 모셔와야 한다 하옵니다. 왕대비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무심하던 얼굴에 관심이 어렸다. 그래? 남편을 위해서라. 흥미롭구나. 어디 솜씨를 보자꾸나. 홍련이 가야금 앞에 앉았다.
손가락을 줄 위에 올리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오직 남편만 생각났다. 죽어가는 남편,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신분을 넘어 손을 내밀어준 남편. 땅, 땅, 땅. 가야금 소리가 대전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여인의 울음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하였다.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선율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윽고 홍련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치마가 나풀거리며 바람을 그렸고 손끝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다.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몸짓, 기도하는 듯한 손짓, 절규하는 듯한 발걸음.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왔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그대를 부르오니 제발 돌아와 주옵소서. 이 한 몸 사라질지언정. 목소리가 떨렸으나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꿈인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슬픔이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왕대비 마마의 눈가가 부러졌고 신하들도 숨죽여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몰래 눈물을 닦기도 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한동안 정막이 흘렀다. 홍련은 숨을 죽인 채 바닥을 응시하였다. 실패한 것인가? 마마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인가? 그때였다. 장하도다. 왕대비 마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과인이 살아오며 수많은 공연을 보았으나 이토록 진심이 담긴 춤은 처음이로구나. 홍련이 고개를 들었다. 왕대비의 얼굴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기생의 재주가 아니라 한 여인의 마음을 보았느니라. 남편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춤 속에 녹아 있었다. 왕대비가 옆에 있던 상궁에게 말하였다. 저 여인에게 은 500냥을 내리거라. 500냥이옵니까? 상궁도 놀란 표정이었다. 원래 정해진 상금은 300냥이었으니까. 그렇다. 남편을 위해 자신을 던진 그 용기를 높이 사노라. 그리고 왕대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대궐 어의를 함께 보내도록 하여라. 그 여인의 남편을 진찰하여 살릴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 하거라. 홍련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꿈만 같았다. 상금도 받고 어의까지 보내주신다니. 마마, 은혜에 감읍하옵니다. 홍련이 땅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다. 왕대비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가거라, 그대의 남편을 살려내거라. 홍련은 은 500냥과 함께 어의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으나 이씨 댁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박부인과 이진사가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게로다. 며느리, 어찌 되었느냐? 어머님, 홍련이 품에서 은자를 꺼내 보였다. 왕대비 마마께서 은 500냥을 내려주셨나이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어이가 앞으로 나왔다. 소인은 대궐 어이 정학수라 하옵니다. 마마의 명으로 병자를 진찰하러 왔사옵니다. 어이라니. 이진사와 박부인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어서 이리 오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방에 누워있나이다. 어이가 이준혁의 맥을 짚어보았다. 한참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과로로 인한 기력 쇠진이옵니다. 심신이 지쳐 기운이 바닥난 것이지요. 그런데 어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 상태가 좋지 않사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 완쾌까지는 적어도 석 달은 걸릴 것이옵니다. 석 달이든 반년이든 상관없사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박부인이 어이의 손을 잡았다. 염려 마옵소서. 소인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어이 정학수는 그날부터 이씨 댁에 머물며 이준혁을 돌보았다. 귀한 약재들을 다려 하루에 3번씩 먹이고 침을 놓아 기혈을 통하게 하였다. 홍련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다.
어이가 약을 다리면 정성껏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다. 날이 이제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옵소서. 사흘이 지나자 이준혁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다. 물을 주시오. 어느 날 아침 이준혁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홍련이 벌떡 일어나 물을 떠왔다. 날이 정신을 차리셨군요. 홍련, 여기가 어디요? 집이옵니다. 나리께서 병환으로 오래 누워 계셨나이다. 이준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부인과 이진사가 급히 달려왔다. 준혁아, 정신을 차렸구나.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박부인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진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 달이 지나자 이준혁은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달이 지나자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침내 완전히 회복하였다. 어이 어른,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진사가 어이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아니옵니다. 제가 한 일은 약을 쓴 것뿐이옵니다. 진짜 약은 따로 있었지요. 진짜 약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이가 홍련을 바라보았다. 마님의 정성이 진짜 약이었나이다. 밤낮으로 간호하시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마음이 도련님을 살린 것이옵니다. 홍련은 고개를 숙였다. 어이의 말이 계속되었다. 약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사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곁에서 지켜주는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회복되는 법이지요. 어이가 떠나고 이준혁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홍련, 예, 나리. 내가 꿈속에서 들었소. 당신이 우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이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왕대비 마마 앞에서 춤추는 당신의 모습도 보았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보았소이다. 나리, 당신이 또 나를 살렸소. 이번에도.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준혁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고맙소, 홍련.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저야말로 나리를 만난 것이 하늘의 은혜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껴안았다.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하였다. 이준혁이 완쾌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진사가 온 집안 식구들을 사랑채에 모았다. 하인들까지 모두 불러 모으니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가 싶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소. 이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부인도 옆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 홍련을 이리 나오게 하시오. 홍련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갔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는가? 며느리야, 무릎 꿇지 말고 서 있거라. 이진사가 말하였으나 예법에 따라 홍련은 공손히 꿇어 앉았다. 아버님, 소녀를 부르셨나이까? 그렇다. 아니, 우리 부부가 너에게 사과하고자 한다. 순간 홍련의 눈이 커졌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사과한다니 천지가 뒤집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버님, 무슨 말씀을? 듣거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깔보았다. 천하다 여겼고 우리 집안의 수치라 생각하였지. 이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너는 두 번이나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첫 번째는 영모의 누명에서, 두 번째는 죽음의 병에서 말이다.
박 부인도 앞으로 나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밥이 설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부족하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지. 어머님, 아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신분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홍련이 황급히 일으키려 하였으나 이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집안을 지켜줘서,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박 부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어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이라니. 하인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아니,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구원자로다. 홍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옵니다. 아니다. 우리가 너에게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날 밤 이 시댁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화목이 찾아왔다. 신분의 벽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녹아내렸다.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었다. 이준혁이 아내를 찾아와 말하였다. 홍련 부모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하셨소. 날이 소녀는 너무나 행복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꿈이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요. 신분을 넘어선 진심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말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듬해 봄, 홍련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어머님, 아버님, 소녀가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정말이냐? 박 부인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이진사도 환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우리 집안의 사대가 이어지는구나. 하늘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는 것이옵니다. 10달이 지나 홍련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오냐, 오냐. 우리 손주야. 이진사가 아기를 안고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100일 잔치날 이진사는 온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하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맞이했을 때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였습니다. 문중의 체면이 깎인다 여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지요.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2번이나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였고 이제 귀한 손주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이진사가 홍련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 옵니까? 화려한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심과 희생,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가훈을 바꾸고자 하옵니다. 신분보다 덕, 겉모습보다 진심. 이것이 우리 이씨 집안의 새로운 가훈이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홍련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홍련은 훌륭한 안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기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느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지. 어느 가을날 저녁 홍련과 이준혁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시부모는 사랑채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날이 소년은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나도 그렇소, 홍련.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로군요. 그렇소.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였소.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다. 그 별빛 아래 신분을 넘어선 사랑, 편견을 깬 용기, 희생으로 일군 행복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였다고 한다. 기생 출신 며느리가 양반 집안을 2번 구하고 그 진심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 신분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홍련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수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편안히 쉬십시오.